이 상황에서 예. 좀 대질문을 하나 예.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2025년은 트럼프 2.0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그러면 뭐 그게 어떻게 전개될진 그 누구도 모르죠. 예.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재무장관 베센트를 확정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실제 24시간 내 트럼프 정권이 시작될 때 종식이 될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죠. 어쨌든 네, 네. 러시아와의 전쟁은 뭐 24시간 내는 아닐지라도 전쟁이 곧 종식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의 어떤 강한 뭐 친분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러시아와 좀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도 네. 미국과 이제 좀 예. 강한 친분으로 그렇죠. 가져가겠다. 어. 그럼 이 속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 예. 또 일종의 한미일 예. 관계 예. 또 한중일 관계 이런 지정학적 관계가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아주 같아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지정학적 관계, 예.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의 지정학적 어떤 지형이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중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극적으로 이제 다른 게 뭐냐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외교 정책을 많이 펴는 네. 편이죠. 네, 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뭐 저쪽은 전체주의라든가 뭐 공산주의라든가 독재주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스크럼을 짜서 스크럼 대 스크럼으로 이제 대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양자 관계로 이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 이데올로기 같은 거는 아예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좀 가까이 지냅시다. 즉 공산주의니까 좀 우리가 뭐 해서 그런 거 아예 없어요. 트럼프는 내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아요. 저 인간한테 돈을 좀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그 신냉전이라고 얘기했던 게 싹 이게 흩어질 거라고 나는 봐요. 완전히 흩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푸틴하고의 관계가 좋으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제 조금 벌어지게 할 가능성도 좀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과거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가까웠지 러시아하고는 좀 소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냉해요. 네.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푸틴하고도 사이가 좋아. 그 다음에 여기 김정은하고는 연애 편지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달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래서 지금 한국한테 무비자 바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던진 거 아닙니까? 한국 관심을 살려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대중국 관계에서는 청신호라고 나는 봅니다. 네. 중국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한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 네. 한국하고 관계를 어쨌든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네. 이게 확실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겠고 근데 트럼프하고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트럼프하고 관계는 어차피 완전히 1대1 관계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강조할 게 역시나 이제 무역 관세 매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방위비 얘기 나오면은 우리는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방위비를 2.7% 3% 가까이 했고 그다음 꾸준히 정말 열심히 방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좀 무임승차 안 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앞에 나서서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귀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이 방위 안보를 미국이 엄청나게 의존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나는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 조금은 자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이제 더 이상 별로 그게 효용 가치가 없는 카드라고 이제 봅니다. 트럼프는 한미일 공조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한미일 공조 자체가 네. 예.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는 좀 이게 강조가 됐었는데 바이든 그죠? 시대는 스크럼을 짜고 그렇죠. 나가자 이게 민주당의 하나의 정책이라면은 이제 공화당은 민주당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좀 덜해요. 그렇긴 한데 트럼프는 유독히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모든 게 미국 우선주의로 생각하지 거기에는 이 연계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네. 뺏어 먹을 만한 거 딱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경제적 이익을 끌어오는 거.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게 되면은 후세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어요? 경제를 살렸다. 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섹스 스캔들까지 뭐 온갖 그 스캔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기 투표하면 뭐 손가락 꼽히잖아요. 그때 동아시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저편 배싱, 저편 패싱, 저편 나싱 그러면서 일본을 완전히 주적으로 돌렸었어 그때. 나는 트럼프가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관계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쏟지 않고 도요타가 왜 일본 자동차가 왜 미국에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니들은 미국 자동차 도대체 몇 대 사냐?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우리한테 수출하는 대수만큼 너희들도 그게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 차를 수입해라. 강제로 막 그 클린턴 대통령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당시에 험악했지 않아요? 맞아요. 90년대 초 중반 험악했어요. 맞아요. 내가 그때 네.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음. 그때 막 칼라 TV 일본 칼라 TV 막 망치로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맥락으로 그때의 그 미국의 모습이 조금 나는 보이는 거예요. 아. 일본에 대한. 그럼 일본은 왜 그럼 최근에 일본이 그렇게 보이냐니까 바로 그 엔저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호황을 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면 왜 일본 제품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거기에는 역시 이 엔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엔저로 갈 거냐 앵고로 갈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트럼프 입장에서는 와 저는 N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예. 제가 얘기를 할까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 지난번에 엔저로 쭉 가다가 갑자기 앵고로 팍 꺾였던 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엔저 용인 안 해. 달러 고 엔저 용인 안 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정치가들 중에도 고노다로하고 그 다음에 모테기 간사장 이 두 사람이 이 엔저는 좀 심하다. 이게 문제였다. 그래가 7월 30일 날 금리를 올린 거예요. 네. 일본 은행이 그때 정말 올리고 싶은데 눈치 보다가 이 정치가들이 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거 뭐 등띠 밀려 가지고 아주 가볍게 그냥 금리를 올렸어요. 올리고 네.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도 쉽게 금리를 못 올려요. 네. 너무나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하고 일본의 정치가도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게 밀려가지고 쉽게 올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엔저 용인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관세 올리겠다. 네. 관세 올리면 이제 내 얘기 듣고 싶어요. 관세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일본의 전문가들하고 반대예요. 일본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 10% 관세를 올리고 중국에는 60%까지 올린다. 네. 그러면은 중국에 60% 올린다는 거는 중국의 싼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그 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미국 전체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국의 금리 내리기만을 학수고대했는데 그게 내려오고 일본이 금리를 조금 올려야 이 금리 폭 차이가 줄어들면서 앵고로 간다.
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무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대부분의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엔저로 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는데 막상 트럼프는 유세 중에는 이 엔저를 용인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서로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네, 설명드릴까요? 네. 저한테 한 3분 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국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상대방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 위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좀 예를 들면 덜 수입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쌀입니다.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미국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도 같이 관세를 부과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네. 장벽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교역량이 줄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이 줄어요. 교역이 주니까 세계 경제가 세계 교역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성장 고착화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사 관세가 부과된 수입 품목의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수요로 연결될 동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짧게만 답변 드린다면 그래서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관세율을 올려잡았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네.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을 보면 네. 미국 물가 상승률도 2% 언더로 떨어집니다. 중국 물가 상승률도 3을 초과하다가 2% 언더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역시 마이너스 물가까지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장벽이 떨어지죠. 그렇게 무역 장벽이 생기면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경제가 이게 오히려 관세를 올려가면서 그걸 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 동력이 된다면 물가가 상승하는 여력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값싼 그 생필품 많잖아요. 네. 그게 싹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미국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걸 한 달인가 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도저히 생활 그 물가가 높아져서 예. 생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결국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중국의 싼 제품이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아버렸다 치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첫 번째 그 자기의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네. 물가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네. 그게 정책 방향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관세도 가급적이면 자국 산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관세를 때리는 거지 네. 전 산업에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국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관세 절대 안 내립니다. 그러겠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토요타, 네. 자동차 이런 거에 관세 때려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철강 같은 거 안 때립니다. 오히려 수입량을 배제해요. 수입량을 자르고 자국 내에서 생산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재밌게 그때도 일기 때도 그랬지만 관세율을 올렸더니 자국 내에서 물가 부담되니까 막 자국 내 기업들이 안 된다고 우리는 빼달라고 신청 들어옵니다. 신청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로 전가될 만한 기업들은 다 빼줍니다. 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무역 그 장벽이라는 게 그렇게 뭐 전방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그렇죠. 딱 그거 필요한 것만 실제로 미국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만 그렇죠. 한다 이런 얘기죠. 음.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입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생산하는 게 싸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역이 그렇죠. 가장 기초가 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는 내부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올라서 어쨌든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싼 제품을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것보다 싼 제품을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인건비로 보나 뭐로 보나. 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 미국 제품을 쓰면은 중국 제품보다는 가격이 난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물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금리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제 전제에서 말씀. 지금 전제는 무역이라는 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무역이라는 거는 왜 저쪽에서 물품을 사들어오냐면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저쪽이 싸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기초적인 게 그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싼 걸 수입을 안 하게 되면은 예. 내가 생산하는 걸 쓰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내가 생산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가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말씀 주셨어요. 주셨는데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현재 시나리오를 그리면 2025년에는 관세 인상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기 때도 그랬어요. 예. 첫 번째 해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음. 그래서 물가가 더 추가적으로 안정될 것을 기다렸다가 네. 충분히 금리 인하 조치를 다 하고서 그러고서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 왜냐하면 일기 때도 그랬어요. 음. 2017년에 취임했지만 2018년부터 관세 인상이 점진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타겟이 되는 국가, 타겟이 되는 제품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네. 그리고 관세 인상은 협상의 수단으로서 쓰는 것이지 정말 자국의 물가에 부담이 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중도 하차시킬 겁니다. 아니 근데 예. 내가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이제 수입해서 안 들어온다는 거는 내 지금 있는 제품하고 이게 저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기도 관세 매긴다 이 맥락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전제는 이 중국이 만든 제품보다 미국이 만든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걸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수입 안 하게 되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중국 제품보다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 이게 한두 개면 뭐 그게 큰 미미하면 별로 영향이 없을 텐데 네. 이게 많은 제품들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산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물품이 다른 물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가에는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도면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 네, 저는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논의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예, 물가가 올라갈 수 예.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좀 그 부분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합니다. 괜찮고요. 그 부분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네. 물가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한번 지켜보면 네,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근데 왜 일본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게요. 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도 원유 생산량을 감축시키면 원유 생산량을 감축시키면 그러면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세계 경제가 저성장하면 네. 수요도 같이 감소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는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줄고 그러니까 머스크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예. 교역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계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생산 가동이 줄고 그만큼 이제 경제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기보다는
저성장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 일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플레 압력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상승 압력이 되지만 상쇄가 되는구나. 네. 이게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가격이 맞습니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네네. 설명이 되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일본 경제학자는 왜 그러냐, 그 미국 경제학자들은 왜 그러냐, 한국도 다 그래요. 다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를 거야라고 다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단 그 언론을 받아들였거든요.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언론이 다 뭔지 아세요? 주류 언론사예요. 그 주류 언론사가 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사예요. 미국의 주류 언론사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언론사. 쉽게 말하면 바이든 해리스 편의 언론사예요.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언론사였던.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그냥 단순히 큰 재해석 없이 받아들였던 건데, 저의 의견은 제가 트럼프를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논하는 게 그렇죠. 그런 아니라 얘기 아니죠. 보면 정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정말 싫어하고 금리 인하를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이 과연 그 고물가를 용인할 것인가? 그 관세 인상을 동원하더라도 설사 그게 물가가 이렇게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관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정도로 금리 인하론자다. 그래야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마구 제로 금리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국에서 소위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토론이 이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좀 마무리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지정학적으로 이 트럼프라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불어닥쳐서 일본은 좀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좀 필요 없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 또 일본도 참 어려운 상황에 좀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1시간 반이 됐는데요. 그래요. 금방 시간이 가네요. 또 길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길게 또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또 중요한 일정이 또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무리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꼭 그런 말씀, 조언한 말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이 일본을 답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브라자 합의도 없었고 디지털화가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지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때문에 자꾸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답습한다 하냐면은 부동산 문제하고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는 이거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일본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따라간다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게 뭐랄까 선진국의 현상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게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일본 경제에 대해서 깊이 또 의견 주시고, 또 트럼프 2.0 시대 2025년 또 어떤 글로벌 경기의 흐름, 또 어떤 정세, 지정학적 변화가 전개될지 또 고견 주시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토론 또 적극적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오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참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